풍수비사 미스터리 극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가 서 있는 땅과 머무는 자리를 다시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전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산천초목도 숨을 죽이고 밤이 깊어지면 달빛조차 피해간다는 그곳. 사람들은 그 숲을 일러 도깨비 숲이라 불렀습니다. 허나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십시오. 흉흉하기 그지없던 숲의 한가운데 마치 어미 닭이 황금빛 알을 품은 듯한 형상의 집 한 채가 찬란한 서기를 내뿜으며 서 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는 오색 구름이 감돌고 마당 한 구석 샘터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그 물 한 모금 마시고자 줄을 선 병자와 객들이 십리밖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옷을 입은 하인들이 쌀가마니를 나르고 곳곳간에는 재물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찼으나 집주인은 거드름을 피우기는커녕 닳고 다른 베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저기 저 얼굴에 검버섯이 피었으나 눈빛 많은 맑은 노인을 보십시오. 그가 빗자루를 한 번 쓸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 마치 황금 조각처럼 흩날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선이라 부르며 우러러보지만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이 집터는 귀신이 곡을 하다 도망갈 흉가 중의 흉가요. 집주인 박서방은 동네 개조차 짖지 않고 무시하던 천하의 바보 천치였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썩은 대들보 아래서 귀신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폐가가 천하 제일의 명당이 되고 남의 집 머슴살이로 평생을 보낼 팔자라던 사내가 고을 제일의 거부가 된 사연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기막히고도 애달픈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칼날처럼 베고 들어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랫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방, 지프로 엮은 멍석 한 장이 전부인 행랑채 구석에서 박서방은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다 되어 가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 부엌대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박머슴 혹은 미련곰탱이라 부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주인집 마당에 떨어진 밥풀 하나도 아까워 주워 먹고 남들이 다 버린 해진 옷가지를 기워 입는 꼴이 하도 궁상맞아 붙여진 별명이었지요. 하지만 박서방의 가슴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하나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머슴 신분으로는 감히 꾸기조차 힘든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밭을 갈았고 겨울에는 손발이 터져라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사크로 던져주는 엽전 한 입을 받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입안에 넣어 쇠맛을 음미한 뒤 방바닥 깊숙이 파묻어둔 항아리에 모셔두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자고 싶은 마음을 모두 그 항아리 속에 함께 봉인해 둔 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 장판을 들추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바닥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투박한 옹기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여니 묵직한 쇠 냄새와 함께 그가 10년간 흘린 피땀이 응고된 듯한 엽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엽전들은 박서방의 눈물 어린 눈동자 속에서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야 내 몸 하나 누일 곳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의 거칠어진 손가락이 엽전 꾸러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느 왕후장상의 손길보다 귀하고 애틋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박서방은 엽전 꾸러미를 보찜 깊숙이 갈무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박서방의 보찜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곰탱이가 웬일로 저리 큰 짐을 지고 나선다지. 10년 세경을 꼬박 모았다더니 드디어 장가라도 갈 모양인가 보네. 장가는 무슨 논마직이라도 사려나 보지. 저리 악착같이 모았으니 문전 옥답은 아니더라도 자갈밭 몇 평은 사지 않겠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박서방의 발걸음은 읍내 장터가 아닌 마을 뒷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도깨비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밤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와 나무꾼들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숲 입구에 다다르자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고목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죄인들처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앙상한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두려움 대신 결연한 표정으로 숲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덩굴 식물들이 발목을 잡아채고 가시덤불이 뺨을 긁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숲풀 사이에 파묻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폐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기와는 다 깨져 빗물이 새고 담장은 무너져 너구리 굴이 되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난 곳.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만년 흉가라 부르며 치를 떠는 집이었습니다. 옛날에 대감마님이 살았으나 역병으로 몰살당했다느니 귀신에 홀려 온 가족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폐가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집을 응시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대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오지 마라, 이곳은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의 눈에는 흉가가 아닌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뒤로는 든든한 산새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숲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개울물이 흐르는 형국. 비록 지금은 잡귀가 들끓는 폐허 일망정, 그 터 자체가 품고 있는 아늑함이 그의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너를 닫고 조이면 너도 나를 품어주지 않겠느냐. 박서방은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 제1의 부자이자 이 숲과 흉가의 주인인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구중궁궐을 방불케 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 부자가 곰방대를 물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에 심술궂게 찢어진 눈, 배는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어 보기만 해도 탐욕이 뚝뚝 떨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동네 제일가는 알부자 박서방 아니더냐? 최 부자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서방이 10년간 모은 돈으로 땅을 사려 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올린 뒤 품속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놓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지난 10년간 모은 전 재산입니다. 이 돈으로 마님 소유의 땅을 사고자 왔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찜을 풀어 헤치자 쏟아져 나온 엽전들이 제법 묵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기어이 내게 좋은 밭이라도 팔라고 온 모양이구나. 어디 시세보다 2배는 튕겨서 팔아먹어야겠다. 허허, 기특하구나. 그래, 어느 땅을 원하느냐? 저기 아랫마을 문전 옥답을 내어줄까, 아니면 개울가 비옥한 밭을 주랴. 박서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이 원하는 곳은 마을 뒷산 도깨비 숲에 있는 그 낡은 집터입니다. 순간 최 부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다 못해 멍해졌습니다. 곰방대를 문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뭐라? 도깨비 숲? 그 귀신 나오는 흉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집과 그 주변 숲을 제게 파십시오. 최 부자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땅은 팔기는커녕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마다할 애물단지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조차 아까워 관아에 버려둔 땅이라고 신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그 흉물을 돈 주고 사겠다니 이건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격이었습니다. 크하하하.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박서방,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냐? 낮에도 도깨비불이 춤을 추고 밤이면 귀신이 곡을 하는 곳이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단 말이다.
최 부자는 배를 잡고 구르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경박했던지 마당에 있던 하인들까지 무슨 일인가 하여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단호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응시했습니다. 소인은 그곳이 마음에 듭니다. 부디 제게 파십시오. 최 부자는 눈물을 훔치며 곰방대로 박서방의 엽전 꾸러미를 가리켰습니다. 좋다 좋아. 내가 정원한다면야 내 어찌 말리겠느냐. 하지만 나중에 물러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 땅값이 내가 가져온 이 돈 몽땅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사실 그 흉가의 가치는 박서방이 가져온 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최 부자는 바보 같은 머슴의 전 재산을 몽땅 털어먹기로 작정했습니다. 박서방은 군말 없이 엽전 꾸러미를 최 부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나오는 박서방의 등 뒤로 최 부자의 비웃음 소리가 대문을 넘어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런 천치 같은 놈. 제 무덤을 제 돈 주고 사는 꼴을 다 보네. 여봐라, 동네방네 소문을 내거라. 박 머슴놈이 도깨비 숲 흉가를 샀다고 말이다. 구경거리 났구나, 얼씨구.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서방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습니다. 쯧쯧, 10년 고생해서 번 돈을 허공에 날리다니.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야. 오늘 밤 당장 귀신한테 잡아먹히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내일 아침이면 송장이 되어 실려 나올걸. 아이고 불쌍한 것.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동정했으나 박서방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땅문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발길은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도깨비 숲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은 낮보다 훨씬 더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할 때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무언가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썩은 나무 등걸은 어둠 속에서 웅크린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데 무너진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툇마루는 반쯤 주저앉아 있었고 창호지가 다 뜯겨나간 문틀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커덩거리며 기분 나쁜 춤을 추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초 한 자루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작고 위태로운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자 집안 곳곳에 서려 있던 눅눅하고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시오 계십니까? 박서방은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와 낡은 기둥이 뒤틀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개의치 않고 미리 준비해 온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마당 한가운데 부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된 박가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놈이나 뚝심 하나는 있으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술이 땅으로 스며들자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웅웅거리는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멈추고 촛불이 길게 늘어지며 누군가 숨을 죽이고 박서방을 지켜보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리며 도망쳤을 그 섬뜩한 정막 속에서 박서방은 빗자루를 찾아들었습니다. 자, 그럼 묵은 때부터 벗겨내 볼까? 쓱쓱. 정적을 깨고 빗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흉가로 방치되어 귀신들의 놀이터였던 이곳에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과 땀방울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하룻밤도 못 넘기고 도망쳐 나올 것이라 내기까지 걸었지만 도깨비 숲의 밤은 박서방의 우직한 빗질 소리와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 이것이 과연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지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의 씨앗이 될지 숲속의 낡은 집은 그 비밀을 품은 채 박서방의 노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전설이 될 금계포란 명당의 첫날 밤 풍경이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사너리를 휘감고 내려앉으니 마을 사람들은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도깨비 숲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흉가에는 이제야 비로소 기이한 숨결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남의 집 머슴살이로 뼈가 부서져라 일에 모은 돈을 몽땅 털어 샀다는 그 집, 박서방이 짐을 푼 첫날 밤은 그야말로 산 사람과 죽은 기운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었지요. 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원한 맺힌 여인이 흐느끼는 듯 처연했고 썩어 문드러진 기둥 틈에서는 천년 묵은 지네가 기어가는 듯한 서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지 않은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 꽉 들어차 있어 눈을 뜨고 있으나 가무나 매한가지인 세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금이 저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도망쳤을 터이나 우리의 우직한 박서방은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방구석에 쌓인 먼지를 쓸어낼 뿐이었습니다. 어이고 먼지가 아주 솜니불처럼 깔렸구만. 주인도 없는 방에서 너희들도 고생이 많았다. 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빗자루질을 할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소름에 박서방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에는 낡은 장롱 문짝만이 삐그덕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알 수 있었습니다. 빈집이라 하였으나 이 집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동자 수십 개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새로 들어온 주인을 탐색하고 있었던 게지요. 천장에서는 쥐가 달리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묵직한 발소리가 쿵쿵 하고 울리며 대들보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지붕 위를 서성이는 듯 혹은 누군가 천장에서 밧줄을 매달고 그네를 타는 듯한 둔탁한 진동이 흙벽을 타고 내려와 박서방의 등판을 때렸습니다. 이게 누구 계시오? 박서방이 허공을 향해 나직이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세진 바람소리와 문짝이 덜컹거리는 요란한 몸부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은 도깨비가 춤을 추고 귀신이 곡을 하는 흉지라 하였으니 필시 그 소문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듯 집안의 모든 사물이 제멋대로 들썩거렸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솥뚜껑이 제 스스로 들렸다 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선 마른 낙엽이 회오리치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박서방의 마음속에는 공포 대신 묘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의 집 겹방살이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배고픔의 서러움, 추위의 고달픔, 그리고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인이었지요. 그는 이 기괴한 소란이 자신을 내쫓으려는 악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맛보지 못한 존재들의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허허, 이거 내가 너무 빈손으로 왔는가 보오. 집주인이 인사가 늦었으니 심통이 날 법도 하지. 박서방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사 오며 챙겨온 메밀가루 한 자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아궁이는 매운 연기만 뱉어낼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으나 박서방은 눈물을 훔쳐가며 지극정성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윽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정막을 깨우자 흉가를 감싸고 있던 냉기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맷돌에 간 거친 메밀가루를 물에 풀고 솥에 앉혔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휘저을 때마다 구수하고 쌉싸름한 메밀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더니 문틈을 타고 마루를 지나 안방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사람의 훈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폐가에 처음으로 피어오르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게. 내 솜씨가 없어 맛은 장담 못해도 배는 든든하게 채워드릴 테니. 묵이 쑤어지는 동안에도 천장의 쿵쿵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부엌문은 누군가 잡아당기는 듯 팽팽하게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묵을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몽글몽글하게 굳은 메밀묵 한 사발을 투박한 질그릇에 담아낸 그는 그것을 들고 가장 기운이 사납게 요동치는 안방의 대들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는 묵 사발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묵 위에는 변변한 양념장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한 그릇에는 박서방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 먼저 터잡고 계신 어르신네 혹은 도깨비님. 제가 비록 가진 것 없는 천출이나 이제 이곳을 제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보려 합니다. 빈집에 홀로 계시느라 얼마나 적적하고 배가 고프셨습니까? 차린 건 없으나 이 뜨끈한 메밀묵 한 그릇 드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박서방은 큰절을 올리고는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와 겹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날 밤 대들보 쪽에서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혓바닥으로 그릇 바닥을 핥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밤새 집을 흔들던 요란한 소음이 뚝 그치고 흉가에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릇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 묵찌꺼기 하나 남지 않은 그릇을 보며 박서방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입맛에 맞으셨던 게로구나. 그날부터 박서방의 기이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이면 그는 무너진 담장을 쌓고 썩은 마루를 드러내어 새 나무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못에 찔리고 가시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지만 콧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메밀묵을 쑤어 대들보 아래 바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끼니는 거를지언정 도깨비를 위한 메밀묵 공양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두고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보게 저거. 멀쩡한 돈 날리고 귀신 들린 집에 들어가더니 이제는 허구한 날 허공에다 절을 하고 있다지 뭔가. 최 부자댁 머슴 살던 놈이 제 분수를 모르고 땅 욕심을 내더니 결국 도깨비한테 홀려 제명제촉하는 꼴이구만. 기름진 얼굴에 최 부자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질을 하며 껄껄대었습니다. 내 장담하건대 저놈 저러다 달포를 못 넘기고 송장으로 실려 나올 게야. 흉가가 어디 사람 힘으로 바뀐다더냐? 바보가 제 무덤을 판 게지. 사람들의 비웃음이 담장을 넘어 박서방의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흉가가 여전히 음산한 폐허로 보였겠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묵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집안을 감돌던 눅눅하고 썩은 냄새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거무튀튀하던 벽지에는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밤이면 삐걱대며 비명을 지르던 문짝들도 어느새 부드럽게 여닫히며 박서방의 손길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에 발 디딜 틈 없던 마당은 박서방의 호미질 덕분에 반들반들한 흙살을 드러냈고 그 흙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예전처럼 차갑게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박서방이 여느 때처럼 메밀묵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궁이 앞을 지키고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따스한 기운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두툼한 속옷을 어깨에 덮어주는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빗자루가 저절로 스르르 움직여 바닥에 검댕을 쓸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이 마루를 고치려 망치를 찾으면 어느새 망치가 손 닿기 좋은 곳에 툭하니 놓여 있었고 무거운 석가래를 들어 올리려 끙끙댈 때면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들어주는 듯 무게가 가벼워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박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흉가의 저주는 어쩌면 이곳에 깃든 존재를 무서워하고 배척하려는 인간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배고픈 이에게 밥 한 술 나누는 그 단순하고도 우직한 마음이 도깨비라 불리는 영물에 굳게 닫힌 마음마저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뜨끈하게 한 그릇 드시고 힘내십시다. 내일은 저 뒷마당 잡목을 베어내야 하니 자네도 좀 도와주시게나. 박서방은 이제 허공에 대고 친구에게 말하듯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끄응하는 앓는 소리인지 대답인지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흉가를 지키던 사나운 도깨비가 배부른 고양이처럼 노곤하게 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박서방의 묵그릇은 매일 밤 채워졌고 흉가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인의 정성을 먹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 대들보 뒤편 깊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박서방의 진심을 조금 더 시험하려 들고 있었지요. 과연 박서방의 미련하리만치 정직한 땀방울은 이 집터가 품은 천년의 한을 녹여낼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우는 대들보, 그 속에 감춰진 사연이 박서방의 꿈속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 흉흉한 도깨비 집에서의 생활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정성스레 쏜 메밀묵 한 그릇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대접하며 말이지요. 자, 그럼 그날 밤 천지가 개벽할 듯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운명의 밤으로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려는지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마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뇌신이 노한 듯 번개가 어둠을 쩍쩍 갈라놓았고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포효처럼 산천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으나 마을 뒤편 외딴 흉가에 홀로 남겨진 박서방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오래되어 사가버린 문풍지는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애처롭게 울어대었고 빗물은 기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니 방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촛불마저 바람결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박서방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이라도 보찜을 싸서 도망쳤을 터이나 우리의 우직한 박서방은 달랐습니다. 그는 빗물이 새는 곳에 양동이를 받쳐두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묵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때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이지. 쥔장이나 나나 배가 고프면 서러운 건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박서방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솥단지를 휘저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마치 귀한 약을 다리는 의원처럼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메밀 향기가 비릿한 비냄새를 밀어내고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요동치던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 쑤어진 묵을 식혀 정갈한 사기 그릇에 담은 박서방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쳐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대들보의 검은 그림자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뱀처럼 보였지만 그는 묵묵히 대들보 아래 묵 그릇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굳습니다. 굳은 날일수록 속이 든든해야 추위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식기 전에 드십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거센 바람에 방문이 덜컥거리며 열리듯 말듯 요동을 쳤지만 박서방은 개의치 않고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루 종일 썩은 기둥을 갈고 마당에 자풀을 뽑느라 고단했던 육체는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금세 깊은 수렁 같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박서방은 꿈속에서 몽롱한 안개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구름이 깔린 듯 푹신하고 사방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니 그곳에는 집채만 한 거구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쇳불처럼 단단해 보이는 뿔이 하나 솟아있고 눈은 숯불처럼 이글거렸으나 험상궂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서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거칠고 투박해 보였지만 그 자태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흉가의 주인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박서방을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박서방의 뱃속까지 징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허허, 내 놈 참으로 끈기 있는 놈이로구나. 내 이 터에 수많은 인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나 너처럼 미련하고 우직하게 나를 대접하는 놈은 처음 보았다. 겁도 없이 매일 밤 내게 묵을 바치니 그 정성이 갸륵하여 내 오늘 너에게 큰 비밀 하나를 알려주려 한다. 박서방은 꿈속에서도 황송하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도깨비는 굵은 손가락을 들어 집의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잘 듣거라. 이 집터는 본래 하늘의 금계,
즉 황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의 대명당이다. 천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란 말이다. 허나 지금은 그 기운이 막혀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어찌하여 그런 것이옵니까? 박서방이 조심스레 묻자 도깨비의 눈에서 푸른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게지. 오래전 이 집을 지은 목수가 제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대들보 뒤편 숨구멍에 썩은 나무판 하나를 몰래 박아두었다. 그 나무판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맑은 기운의 목을 조르고 나가는 탁한 기운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 사람이 배견하겠느냐? 혈이 막히니 복이 독으로 변하여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세를 기울게 한 것이다. 도깨비는 말을 마치며 박서방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 대들보 뒤쪽 그늘진 곳을 보아라. 그곳에 박힌 썩은 판자를 걷어내면 이 집은 비로소 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명심해라. 해가 뜨기 전에 해야 한다. 으악! 박서방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도깨비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박서방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대들보와 천장이 맞닿은 깊숙한 구석이 유독 어둡고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해야 한다. 도깨비의 당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서방은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헛간으로 달려가 낡은 사다리와 장도리 그리고 작은 등잔불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다리를 대들보 밑에 걸쳐 놓으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마치 이 집의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등잔을 입에 물고 조심스레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두 칸 오를 때마다 묵은 먼지가 풀썩이며 눈을 찔렀고 천장 가까이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대들보 꼭대기에 다다른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비추어 구석을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나무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들보와 석가래가 만나는 틈새에 색이 검고 결이 뒤틀린 나무 판자 하나가 억지로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살에 박힌 가시처럼 그 판자는 주변의 나무들까지 검게 물들이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이 집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구나. 박서방은 입에 물었던 등잔을 석가래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고 허리춤에서 장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썩은 나무판의 틈새에 장도리날을 끼워 넣었습니다. 으으! 박서방은 있는 힘껏 장도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앙심을 품은 목수의 저주가 서린 탓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눌어붙은 탓인지 판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전체가 우웅하고 낮게 울리며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쾅쾅거렸고 빗줄기는 기와를 뚫을 기세로 퍼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박서방의 작업을 방해하려는 듯 음산한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치며 등잔불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머슴살이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소나귀에는 질긴 고집과 끈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한번 발끝에 힘을 주고 장도리를 당겼습니다. 네 이놈! 썩은 것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들어오너라. 박서방의 기합소리와 함께 뿌지직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썩은 나무판이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먼지가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에 쌓이고 쌓인 도끼요, 원망이자 한숨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숨이 막혀왔지만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힘껏 젖혔습니다. 우드득, 툭. 마침내 시커멓게 썩은 나무판이 대들보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썩은 판자가 떨어져 나간 그 구멍으로 마치 꽉 막혀있던 둑이 터진 것처럼 거센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밖에서 불던 차갑고 습한 비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청량하며 향긋한 소량기가 나는 따스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곰팡이 냄새와 음습한 기운을 순식간에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박서방은 사다리 위에서 그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등잔불 하나밖에 없는 어두컴컴한 방 안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라기보다는 피부로 느껴지는 온기이자 마음으로 보이는 석이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따스한 기운은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다시 방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삐그덕거리던 문짝의 소음도 잦아들고 눅눅했던 바닥은 뽀송뽀송해졌으며 무엇보다 그토록 박서방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포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닭이 날개를 활짝 펴고 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평온하고도 묵직한 기운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요란하게 울어대던 천둥 소리가 뚝 그치고 거센 빗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며 박서방의 집 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을 비추었습니다. 흉가의 뜰에 고여있던 탁한 빗물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집 뒤편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닌 맑은 악기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사다리를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썩은 나무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 허물처럼 흉측하게 비틀려 있었고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바짝 말라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주워 아궁이에 던져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검은 연기가 굴뚝을 타고 하늘 높이 사라지자 박서방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함께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다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앉아 달라진 집안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마다 활기가 넘치고 내뱉는 숨마다 묵은 근심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간 남의 집살이를 하며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에도 왠지 모를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깨비가 말한 금계포란의 기운, 생명을 품고 기르는 땅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박서방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비온 뒤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마당의 흙냄새는 더없이 향긋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서방의 눈에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하여 거들떠보지도 않던 말라비틀어진 우물가였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우물 안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퐁, 퐁, 퐁. 그것은 아주 작지만 맑고 영롱한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홀린 듯이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말라붙어 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우물 바닥 틈새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빗물이 고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 막혀있던 지맥이 뚫리면서 터져나온 생명의 샘물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침 햇살이 우물물에 비치며 눈부신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물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 같은 것이 풍겨왔습니다. 막혔던 혈이 뚫리고 썩은 기운이 사라지자 땅이 비로소 자신이 품고 있던 가장 귀한 보물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보 머슴 박서방의 지극한 정성이 흉가를 명당으로 바꾸고 메마른 땅에서 생명수를 길어올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온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들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순간 박서방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더랍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막혔던 숨통이 트인 바로 그 순간 밤새도록 처마 끝을 핥히며 울어대던 것엔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물러간 자리에는 동쪽 하늘에서부터 희뿌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빛깔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의 문을 열고 황금 가루를 흩뿌리는 듯 찬란하고 따스한 볕이 박서방의 낡은 초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이 집터를 짓누르던 검고 끈적한 도끼는 그 햇살 한 줌에 봄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꽃 향기가 마당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썩은 기둥과 잡초로 뒤덮여 흉물스럽기 그지없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닭이 소중한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그야말로 금괴포란의 형상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했지요. 대문 밖 느티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물결치고 처마 및 제비집에서 들려오는 지저김조차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멓게 낀 썩은 나무 부스러기들이야말로 그가 이 집에 막힌 혀를 뚫어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바짝 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던 우물가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첼로 줄을 튕기는 듯 묵직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이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홀린 듯 우물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이게 웬 조화입니까? 수십 년간 먼지만 풀풀 날리던 그 메마른 바닥에서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새로 퐁퐁 솟아나는 물은 삽시간에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물빛이 어찌나 맑은지 우물 바닥에 깔린 조약돌의 무늬까지 훤히 비칠 정도였습니다. 박서방은 두레박을 내려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렸습니다. 찰랑거리는 물그릇에는 아침 햇살이 담겨 금물결을 이루고 있었지요. 조심스레 입을 대고 한 모금 들이켜자 혀끝에서부터 식도, 위장까지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갓짜낸 고로쇠 물처럼 달큰하고 깊은 산속 약초 뿌리를 우려낸 듯 그윽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물 한 바가지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밤새 사다리를 오르내리느라 쑤시던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이 번쩍 뜨이며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깨비가 보온으로 내려준 생명의 샘물이 아니겠습니까?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대더니 이내 아랫마을 김영감의 고질병인 신경통이 박서방네 물을 마시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뒤이어 윗마을 최진사의 며느리가 그 물을 마시고 10년 만에 태기가 돌았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니 박서방의 집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부터 물병과 항아리를 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그 행렬이 마을 어귀를 돌아 고갯마루까지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개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도 있었고 병색이 완연한 아이를 등에 업은 어미도 있었으며 비단 옷을 입은 거드름 피우는 부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 많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콧대 높은 부자가 금화 한 잎을 던지며 새치기를 하려 하면 박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지켜준 도깨비님과 이 땅의 기운이 만들어낸 것이니 누구든 순서대로 오시면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며 혹여나 기다리다 지친 노약자가 있을까봐 마당 한켠에 멍석을 깔고 쉴 자리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물값으로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공짜로 귀한 것을 얻으면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은 쌀이며 보리, 콩 같은 곡식을 지게 가득 짊어지고 왔고 장사꾼들은 비단이며 포목을, 사냥꾼들은 멧돼지나 꿩 같은 산짐승을 잡아다 마당에 몰래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이 한사코 사양하며 돌려보내려 해도 사람들은 이건 물값이 아니라 박서방의 그 고운 마음씨에 대한 보답이네라며 기어코 물건을 두고 도망치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의 집곡가는 날이 갈수록 불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쌀독 하나 채우기도 벅찼던 살림이
어느새 창고를 하나 더 짓고도 모자라 마당 한 구석에 임시로 천막을 쳐야 할 정도로 재물이 쌓였습니다. 흉가라 손가락질 받던 그 폐가는 이제 황금 기운이 감도는 명당 중의 명당, 만석군도 부러워할 풍요의 전당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비단옷을 입지도 기름진 음식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저녁이면 잊지 않고 메밀묵을 쑤어 대들보 아래 놓아두었습니다. 도깨비님, 오늘도 덕분에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복은 당신께서 주신 것이니 부디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쉬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변함없이 소박하고 진실했습니다. 그 우직한 뒷모습 위로 대들보 뒤에서 장난기 어린 그러나 따스한 눈빛의 도깨비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눈을 돌려 저 마을 아래 기와집들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최 부자의 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박서방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상서로운 기운과 사람들의 칭송. 소리가 높아질수록 최 부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위인이었습니다. 헌데 평소 바보라 무시하던 머슴 출신 박서방이 흉가를 사들여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던 최 부자는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적간 놈이 감히 내 발가락 때만도 못한 놈이 명당을 차지해 천부당만 부당한 일이지. 내 집터가 명당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놈이 복을 누린단 말인가. 질투에 눈이 먼 최 부자는 결국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린다는 풍수사를 큰 돈을 주고 불러들였습니다. 허나 이 풍수사라는 자 실력보다는 입만 살아있는 사기꾼에 가까웠으니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읽고는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집터는 본래 용이 승천할 기세인 비룡상천의 형국이옵니다. 하오나 저 뒤뜰의 바위가 용의 꼬리를 누르고 있고 앞마당의 연못이 너무 작아 용이 목을 축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들만 손보면 천하제일의 명당이 되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 말에 혹한 최 부자는 당장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멀쩡히 잘 서 있던 수백 년 된 바위를 정으로 쪼아내라 호통을 치고 아담하고 예쁜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거대한 인공 호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대감, 이 바위는 땅의 기운을 눌러주는 지지대 같은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사단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귀에는 오로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탐욕의 속삭임만 들릴 뿐이었으니까요. 에이, 이 게으른 것들아. 썩 그 바위를 깨부수지 못할까? 내 돈을 받고 일하면서 어디서 훈계질이냐? 최 부자의 독촉에 인부들은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쇠망치를 들어올렸습니다. 쿵, 쿵, 쿵. 땅을 울리는 굉음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위가 깨져나갈 때마다 마치 땅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그 광경을 즐겼습니다. 마침내 우지끈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바위가 두 동강이 나던 그 순간 바위 밑에서 검붉은 흙물이 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동시에 하늘이 맑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마른 번개가 내리꽂히며 최 부자의 안방 대들보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이 뒤틀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깨트리며 건드린 것은 하필이면 그 집터의 나쁜 기운을 억누르고 있던 짐에게 급소였던 것입니다. 억눌려 있던 흉한 기운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그날 이후 최 부자의 집에는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은 원인 모를 습기에 썩어 문드러졌으면 최 부자 자신은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최 부자의 꿈속에는 뿔 달린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 머리를 풀어 해친 귀신들이 나타나 깨진 바위 조각을 던지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그 많던 재산은 약값과 구판 비용으로 탕진되고 하인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버렸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먼. 순리대로 살아야지 억지로 명당을 만들려다 제 무덤을 팠어. 반면 박서방의 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음에도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흉년에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면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고 집 없는 이들에게는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매일 밤 메밀묵 한 그릇을 대들보 아래 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손자대에 이르러서도 그 정성은 가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서방이 노년에 이르러 자식들을 불러 모아 남긴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명당이란 본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땅도 주인이 악하면 흉지가 되고 아무리 험한 땅도 주인이 정성을 다하면 길지가 되는 법이니라. 너희는 부디 땅의 덕을 보려 하지 말고 땅의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서방도 최 부자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집터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최 부자의 집터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쑥대밭으로 남았으나 박서방이 살던 그 도깨비 숲의 집은 대대로 자손이 번창하고 학자와 정승이 배출되는 명문가의 종택이 되었습니다. 훗날 풍수를 공부하는 직관들이 이 집을 찾아와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곳은 본래 금계포란의 명당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인의 적선 오래도록 선을 쌓음이 땅의 부족한 기운을 메워 비보를 완성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늙은 느티나무 아래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가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디선가 참으로 맛있는 메밀묵이구나 하며 허허롭게 웃는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박서방의 우직한 정성과 도깨비의 신묘한 보온이 만들어낸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날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명당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요? 권불십년이라 했던가요?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기 힘들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도 10년을 버티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허나 세상 이치가 어디 그리 단순하기만 하겠습니까? 덕을 쌓은 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욕심으로 쌓은 탑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법이니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박서방네 앞마당과 최 부자네 뒷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박서방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대문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병을 고치려는 이들, 그저 박서방의 덕을 입어쌀 한 돛박이라도 얻으려는 이들로 북적였으난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어미 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듯 금계포란의 명당 기운이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서방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법도 하건만 여전히 무명바지에 흙 묻은 저고리를 걸치고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표주박에 물을 떠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부의 거만함 대신 10년간 머슴살이를 하며 익힌 겸손과 우직함만이 깊은 주름 사이에 고여 있었지요. 허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박서방의 집 위로 상서로운 황금빛 서기가 피어오를수록 마을 건너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본래 남의 불행을 밥상 위에 반찬처럼 즐기고 남의 행복을 제사를 깎는 칼날처럼 여기는 위인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흉가를 샀을 때 바보가 제 무덤을 판다며 배를 잡고 웃던 그였으나 이제 그 바보의 집 창고가 쌀가마니로 터져나갈 지경이 되자 질투심이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박서방네 집 쪽을 노려보며 이를 갈던 최 부자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흡사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저 천한 머슴놈이 감히 내 기운을 뺏어가. 저놈 집터가 명당이라서 내 복이 그리로 흘러가고 있는 게야. 그렇고 말고. 최 부자는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혀끝으로 산천을 논한다는 명망 높은 허나 실상은 돈만 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속물 풍수사를 거금을 들여 불러들였습니다. 최 부자는 풍수사를 자신의 뒷산으로 끌고 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보시오. 저 건너편 박서방 놈 집이 금괴가 알을 품은 형국이라지 않소? 그렇다면 내 집은 무엇이오? 나는 저놈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오. 당장 내 집터를 천하제일의 명당으로 만들 비책을 내놓으시오. 풍수사는 최 부자의 집터를 둘러보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본래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장풍둑수의 길지였으나 이미 주인의 탐욕으로 담장을 너무 높게 쌓고 정원을 무리하게 넓혀 지맥이 숨을 헐떡이는 형국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터는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만 욕심을 부려 억지로 손을 대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산의 혈맥은 사람의 핏줄과 같아서 함부로 칼을 대면 피를 토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힌 최 부자의 귀에 그런 충언이 들릴 일이 만무했습니다. 그는 풍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윽박질렀습니다. 내 돈을 받고도 그딴 소리를 짓거릴 셈이냐? 저놈 집보다 더 기가 센 명당으로 만들란 말이다. 저 뒷산의 등줄기를 깎아서라도 내 집 마당으로 기운을 끌어오란 말이다. 결국 풍수사는 최 부자의 서슬에 눌려 해서는 안 될 비방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집 뒤편을 감싸고 있는 야산의 허리를 잘라내고 그 흙으로 앞마당의 연못을 메워 집터를 높이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마치 용이 엎드려 쉬고 있는 형상의 산허리를 끊어버리고 용이 마실 물길을 막아버리는 풍수지리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살기 어린 공사였습니다. 이날부터 최 부자의 집에서는 곡괭이질 소리와 흙무더기 무너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부들이 산허리를 파내려 갈 때마다 땅속에서는 마치 짐승이 신음하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황토가 파헤쳐져 나올 때는 마치 돼지가 피를 흘리는 듯 붉은 흙물이 질척하게 배어 나왔으나 최 부자는 그것을 보며 내 집이 붉은 기운을 받아 대박이 터질 징조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멀쩡하던 연못이 흙으로 메워질 때는 그곳에 살던 잉어들이 튀어올라 마른 땅 위에서 파닥거리며 죽어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쯧쯧, 멀쩡한 밥그릇을 깨트리고 있구먼. 산천이 노하면 사람이 어찌 당해내려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하늘도 그 폐악질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빗줄기는 사흘 밤낮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금괴가 날개로 감싸듯 뒤편 대나무 숲이 비바람을 막아주어 처마 및 제비집 하나 상하지 않았으나 억지로 산허리를 잘라낸 최 부자의 집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맥이 끊겨 힘을 잃은 뒷산의 흙더미가 빗물을 머금자 물러터진 반죽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밤중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잘려나갔던 산의 허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거대한 뱀처럼 최 부자의 안방을 덮쳤습니다. 높게만 쌓아 올렸던 담장은 힘없이 무너졌고 금으로 치장했던 가구들은 흙더미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속옷 차림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살려달라 비명을 질러댔으나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참상은 처참했습니다. 고래등 같던 기와집은 반파되어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고 곡간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물에 불어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안의 복맥이 끊어지자 최 부자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광증까지 겹쳤습니다. 가사는 탕진되고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많던 소장농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심리밖까지 소문이 자자한 박서방네 집은 어떠했겠습니까? 폭우가 지나간 뒤 박서방의 집 마당에 있는 우물물은 오히려 더욱 맑고 청아해졌습니다. 비가 그치자 박서방은 가장 먼저 솥을 걸고 죽을 쑤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보수하는 일보다 수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망가진 최 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박서방, 저 인간이 자네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거기를 간다는 말인가? 천벌을 받은 게야 내버려 두게. 하지만 박서방은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미운 거지 목숨이 미운 건 아니지 않소. 그리고 배고픈 건 다 똑같이 서러운 법이라오. 박서방은 폐인이 되어 쓰러져 있는 최 부자를 찾아가 자신이 끓인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오만방자하던 최 부자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평생을 바보라 무시하던 박서방이 내미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는 끝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뒤늦은 깨달음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서방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단순한 부자의 집을 넘어 고을의 구휼기관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집을 가리켜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칭송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노인이 된 박서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방 대들보 아래에 갓 쑤어낸 메밀묵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메밀묵은 투박하지만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귀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그림자 속에서 박서방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님 맛있게 드시구려. 덕분에 평생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그 순간 열린 방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휘감아 돌더니 마치 누군가 허허하고 웃는 듯한 소리가 대들보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당이란 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완성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썩은 나무판을 걷어낸 것은 박서방의 손이었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의 티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훗날 당대 최고의 풍수사들이 박서방의 집을 구경하러 와서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감탄했다고 합니다. 보시오. 이곳은 금계포란의 형국이 분명하나 본래는 기가 막혀 흉가가 되었을 터. 허나 주인의 지극정성이 막힌 혀를 뚫고 베푸는 마음이 산천의 기운을 순환시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최고의 비보가 아니겠소. 땅은 주인을 닮아가는 법이니 이 집은 앞으로 1000년을 이어갈 복지가 될 것이오. 그 말대로 박서방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창하였으나 결코 재물을 탐하지 않고 베풀기를 즐겨 그 명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가 오는 밤이면 그 집 대들보 근처에서는 도깨비가 메밀묵을 먹으며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착하게 사는 이에게 복이 온다는 이치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박서방의 집터에 서린 따스한 금계의 기운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네 인생사 흉가 같은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박서방처럼 묵묵히 쓸고 닦으며 메밀묵 한 그릇 건네는 여유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네 마음속에도 황금빛 서기가 서린 명당 하나쯤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